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참사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49제인데요 49일이 지나도록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따뜻한 조치는 당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고등학생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치 숨진 학생이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 같다는 말을 해서 다시 한번 유가족들의 가슴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일주일 뒤에 간부들과 함께 휴대전화를 일제히 바꾸면서 증거인멸에만 급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보다 더 가슴을 에이는 추운 소식만 들려옵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교수,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최양호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49제를 치르는데요. 마지막 작별을 앞두고 참사가 일어난 장소에 정부도 지자체도 아닌 유가족들이 직접 시민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참사로 숨진 158명 가운데 유족 동의를 얻은 76명의 영정 사진도 놓여 있는데요. 혹한 속에 이렇게 추운 거리로 나선 유가족들 어떤 마음일까요? 파란 대무님, 눈물은 눈에서만 흐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억 속에서도 가슴 속에서도 흐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조용히 추모합시다. 이런 글 보내주셨는데요. 장윤성 기자, 오늘 49제를 치르면 그 시민 분향소도 오늘까지만 운영한다고 하죠? 일단 가족들께서는 사흘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제 이제 하는데 보수단체가 막 해방을 나서 아침부터 준비했다가 저녁 늦게나 분향소를 차릴 수 있었고, 어제 또 날씨가 춥고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여하튼 우선 사흘간만 운영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날씨가 너무 차가워서 말이죠. 네. 지금 내일 모레는 더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수단체들이 거기에 와서 뭐를 방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약간 뭐 유족들을 폄훼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뭐 전 정권에 대한 비난, 그다음에 뭐 계속 신자유주의 연대라는 단체인데요. 그 단체에서 플랜카드 걸고 계속 그 뭐죠? 핸드마이크로 소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좀 조용하게 추모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발길을 좀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되게 많고, 이제 거기 유족들끼리 안 되니까 시민단체들이 와서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민단체 뭐 민변, 참여연대 왜 여기 왔냐, 뭐 가라, 뭐 이런 식의 방해를 놓고 있는 것이죠. 최양 원장, 그 추모하는데 진보 보수가 뭐가 필요가 있나요? 아까 그 글 읽어주신 글에도 나오지만 눈에서 나오는 게 꼭 눈물이 아니거든요. 뭐 가슴과 기억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우리 뭐 평생을 갖고 갈 부분들인데 이걸 같이 닦아줘야지. 이게 진보 보수가 누구의 손수건으로 닦내가 이게 중요한 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큰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은 이제 심리치료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 그 상처를 이렇게 낫게 해야 되는데, 박진영 교수,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그 심리치료를 받으려고 정부가 안내해 준 거기를 연락해도 한참 뒤에나 이렇게 예약이 민간병원에 잡히고 받기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유가족들이 지금 와서 이제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애초에 그 처음에 이제 시신이 안치되었던 곳들, 그다음에 그 물품들 보관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정부에서 전부 다 엉터리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유가족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유가족들끼리 서로 연락을 취하려고 했을 때 그 부분들도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은 정부가 본인들이 했던 이 관제 추모 외에 유가족들끼리 모이는 것들, 그리고 국민적으로 추모가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이제 정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 거고, 유가족들이 주축이 돼서 49제를 지내는 이런 상황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피해를 겪은 분들이 이렇게 한데 모여서 서로 아픔을 나누는 것이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이런 참담한 사고가 있을 때 그 사고에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람들은 위로하기도 힘듭니다.
말 꺼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위로라고 말을 잘못 꺼내는 것조차도 그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안 당해본 사람은 그렇죠. 모르니까요. 이제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이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동질감이라든가 감정적인 공유가 생기니까 훨씬 좀 편할 수 있겠죠.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런 치료가 필요하고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안종호 변호사라고 이제 검사 시절에 쓴 책이 있어요. 네. 기록 너머에 사람이 있다 이런 제목이었는데 그걸 보니까 검사 시절에 본인이 공황장애를 겪게 돼요. 근데 검사가 공황장애가 왔다라는 것을 밝히는 게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밝히고 또 이제 공황장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집단 치료에 이제 참여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끼리 이야기하고 나누는 게 치료에 큰 도움이 됐다. 이런 고백을 한 글을 봤는데 실제로 그런 그 경력에 치명적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밝히고 함께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구나. 저도 새삼 알게 됐는데 이렇게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해줘야 되는 판에 그게 제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참사의 원인이야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앞으로도 조사해봐서 밝혀지겠지만 그런 부분 아쉽습니다. 최근에 더 안타까운 사실이 현장에서 그때 살아남았던 고등학생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숨진 학생도 그동안 치료를 받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도 결국은 이겨내지 못한 것 같은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마치 그 숨진 학생이 의지가 약해서 그랬던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선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요. 좀 본인이 이 필요에 따른 이런 생각이 좀 더 좀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원센터에는 그런 그 치료나 이런 것들을 지원센터를 통해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이 워낙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그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치료를 받았던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지원센터 쪽에 좀 더 그러한 어려움을 좀 충분히 좀 제기를 하셨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총리라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제로다. 참사를 겪고 바로 곁에 있던 친구 둘을 잃고 고통이 얼마나 짓눌렸으면 그 어린 학생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지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최수영 컨설턴트 정말 이 한덕수 총리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도대체 공감 능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좀 당황스러운 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그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뭐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겠지. 이게 잘못된 얘기예요. 산 사람이 어떻게든 어떻게 삽니까? 산 사람도 그 충격과 그 정말 어떤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해야 되는데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겠지. 우리가 그건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지만 그건 이런 대형 참사에 어울리는 말도 아니고 저렇게 국가의 2인자라고 하는 총리가 그 뭐 그렇게 치료가 잘 된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뭐 왜 안 됐을까? 왜 이렇게 사실 확인도 안 된 이야기들을 하는 건 안 돼.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학생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들은 충분히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그 위로를 할 때 사실은
어설픈 이론은 또 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중유의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손만 꼭 잡고 침묵으로 일관해 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동질성과 그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공유 감각을 같이 갖는 건데 이런 정도의 그 총리가 이건 뭐 엘리트이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말 어떤 일반적인 어떤 정서와 괴리된 발언들을 자꾸 이렇게 쏟아내는 거는 저는 어떤 그 고위공직자로서 전혀 이건 뭐 유승민 의원은 공감 능력이라고 했지만 저는 어찌 보면 이 사태를 바라보는 본질에 대해서 정말 뭔가 이건 정말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적 시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 원장, 참사 이후에 정부가 유가족들을 좀 더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조치들을 좀 내놓았다면 그렇죠. 지금 가족들은 마치 우리를 어떤 그 반정부 세력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다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 아픔을 같이 뭐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머리로만 판단을 하니까 사태를 보는 눈들이 저하고요. 뭐 특히 이제 뭐 수사를 해서 빠르게 뭐 사실 규명을 하는 게 정부의 원칙인 양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살아남은 사람 그다음에 유가족의 마음속으로 정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이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최근 젊은이들이요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힘내세요예요. 우리 가서 그 사실 뭐 잘하라고 힘내세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낼 힘이 없는데 무슨 힘을 내라 그러니까 우리도 공감을 못하고 그냥 입에 뭐 달고 있는 얘기들만 하거든요. 딱 정부가 그거예요 지금. 느낌으로 해서 느낌에서 나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서 힘내세요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싫어하는 말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전혀 뭐 유가족들을 진정 있게 대하면서 뭔가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 와중에 지금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자기 측근인 수행비서 그리고 행정실장 이렇게 세 사람이 참사 일주일 뒤에 일제히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것이 애플이었나 봐요. 근데 이걸 이제 애플로 바꾼 거죠. 갖고 있던 것이 뭐 다른 전화였던 모양인데 이것도 다 현금으로 내고 왜 바꿨을까요, 장윤성 기자?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 범위 바깥에서 행동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참사에서 제일 많이 드러났던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의 발언도 마찬가지고 박희영 구청장의 태도도 마찬가지고 또 용산 서장 이임재 씨의 태도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리고 수사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에는 법률적 잣대로 사법적 처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진영 교수. 네네. 그런가 하면은 또 용산구청에서 안전질서 분야 책임을 지고 있는 안전건설교통국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여기 네. 국장도 갑자기 스마트폰을 화장실에 빠뜨렸다고 그래가지고 또 수사 전에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하고 이 박희영 구청장 수행비서는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바꾸는 거라고 또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제히 갑자기 화장실에 빠지고 휴대전화 액정이 깨지고 이거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이제 애플 폰으로 바꾸면 비번거려 놓으면 또 풀기도 어렵죠. 피의자의 권리다 이렇게 또 나설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관료들의 태도와 정치인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인식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이 참사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 그릇된 점에서 저는 비롯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가족들이 공식 사과와 이상민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윤핵관들 모아서 식사하고 국정과제 설명회 하고 아마 대통령의 인식 속에는 이 참사는 이제 지나간 일, 수사로서 해결되면 끝날 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관료들이라든가 공직자들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 추모와 위로의 과정 자체도 행정 절차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덕수 총리가 이런 말한 저는 그 심정적 배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했고 이걸 이제 생중계를 했는데 혹시 최수영 컨설턴트 보셨어요? 네, 거의 봤습니다. 그래요? 뭐 저 사실 끝나고 나서 바로 하나 출연이 있어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예. 그것도 보셨으니까 네. 궁금해 여쭤보는데 네. 혹시 어제 저는 이제 못 봤는데 네. 이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뭐 발언이나 언급이 있었습니까? 뭐 제가 거의 봤는데 예. 그 얘기는 그 뚜렷하게 없었어요?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네, 제가 거의 봤는데 중간중간 제가 잠깐 이동하는 거 빼놓고 거의 봤는데 없었던 걸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은 어제 있었던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국민과의 소통 자리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그 도어 스태핑이 지금 중단된 지 거의 이제 뭐 이제 3주 이상 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연말에 이렇게 뭐 한번 그 지금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과제 국민에게 소개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걸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대통령께서 마이크를 잡고 열심히 설명하고 한 건 충분히 저는 소통의 의지는 있었다고 보는데 소통 자체가 약간 좀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의 소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조금 제가 사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이제 뭐 국민이 묻고 장관과 대통령이 답하는 그런 이제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뭐 그렇게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 형식을 통해서 한 것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의지는 높이 사는데 저렇게 뭐 100분 예정했다가 사실은 한 거의 1시간 더 하는 바람에 이제 거의 2시간 반 가까이 진행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의지는 높이 샀지만 정말 그 어떤 그 컨텐츠와 알맹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앞으로도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패널들께서는 참 그래도 책임감이 강하셔서 이렇게 좀 챙겨보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오랜만에 도어 스태핑 중단하고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이 이제 나서는 자리라서 좀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요. 사실 큰 관심을 못 끌었습니다. 제가 오늘 시청률을 좀 찾아봤더니요. 지상파 3사, KBS, MBC, SBS 그리고 종편 이렇게 쭉 했는데 순위권 안에 없어요. 시청률 20위권 안에 들어있지 않고 딱 하나 잡히는 게 TV조선의 시청률이 1.9% 나온 게 유일하더라고요. 나머지는 20위 안에 들지 않아요.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사실 국민과의 대화라고 그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했을 때 그때는 맨 처음 국민과의 대화할 때 22% 나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낮아져 가지고 7.9%까지 나왔는데 왜 대통령이 이렇게 오랜만에 자리를 만들어서 국민과의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데 시청률이 이렇게 낮았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는 대통령을 위한 자리였다고 평가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민과의 대화가 국민과 대통령이 수평하게 만나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어떤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성과를 홍보하고 국민들이 박수치고 국민들을 들러리 세우는 형식이 뻔한 거였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감흥도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자리가 마련되는 과정에서부터 기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빈축이 있었는데요. 각 부처별로 엄선해서 뽑은 패널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고르고 골라서 뽑아온 100명의 국민 패널이라는 분들이 앉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TV쇼처럼 근데 굉장히 재미없는 TV쇼였던 거죠.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알고 싶고 그리고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러프하게는 나왔지만 구체적이고 명징한 뭐 이런 것은 없었고 제가 관련해서 뭐 이따가 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국민보호에서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뭐 도덕적 해이 막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왜 하는 걸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걸까?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말과 행동이 좀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 정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공정과 상식, 정의에 맞는 정치가 되고 있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시지 전문가는 어제 회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다른 거보다는 대통령의 방점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인기가 없더라도 연금, 노동, 그다음에 교육 개혁하겠다의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하게 교육적 차원의 그런 것들을 대안을 마련해서 지방 정부에게 많은 걸 부여 두 가지를 했는데 사실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연금, 노동, 그다음에 교육 이 분야는 내가 인기 없지만 그러니까 설령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난 뚝심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화물연대에 대해서 원칙적이고 그런 강경한 대응이 어떤 형태로도 먹혔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런 개혁 과제들을 추진한 대통령이 되겠다. 그 하나의 방점을 찍혀서 어저께 일관된 메시지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연금, 교육, 그다음에 노동개혁 앞전 정권에서 어느 누구도 이걸 얘기 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 실패로 끝난 실패라기보다 진전이 나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화두를 지금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제 화두를 잡아서 왔지만 과연 이제 국민이 바라는 건 실행력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당위성은 지금 한 20-30년간 귀에 못이 박혀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시청률 차원으로 우리 시청률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보면 야당 의원들하고 이 논쟁을 하셔야죠. 사실 시청률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과의 대화라든지 그렇죠. 기자회견이라든지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진영 교수, 네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쌍방향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궁금한 것이 있을 거고 네네. 그것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 거고 그런 것을 이제 듣고 싶다라고 네네. 하는 건데 어제 그 자리에는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그런 기회가 과연 주어졌는가 그걸 그렇죠. 들여다봐야죠. 이 선별된 분들이 선별했다는 과정 자체가 조합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주제,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주제에 관해서 정말 완벽하게 편안한 상태에서 질문이 나오고 제대로 된 답변이 있었느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태도와 의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건강보험에 대해서 뭘 해줘도 다 이야기했을 때 저 토할 뻔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건강보험료 7만 원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과하게 선동하듯이 대통령이 어휘를 써가면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게 국정과제 점검회의인가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오늘 사자성어 이야기했는데 이 행사는 사자성어로 제가 표현하면 표퓰리즘입니다. 야당과 국회하고 대화 안 하지 않습니까? 야당과 국회하고는 대화하지 않으면서 국민과와 대화한다. 대의제 절차와 관료들과의 제대로 된 깊은 토론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표퓰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전형적인 저는 표퓰리즘적 행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과의 대화를 하려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주제, 민생 현안의 주제, 국민들이 쉽게 느껴야 되는 주제들 가지고 진짜 진정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정책 과제를 하려고 하면은 전문가들을 데리고 언론에 안 나오더라도 깊이 있게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정부에서도 늘 이런 주제가 나왔는데 왜 실현이 안 됐는가 이런 장단점까지는 깊이 있는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자리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 측면은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모든 게 입법 사항입니다. 연금, 노동, 그다음에 교육 이걸 다 정말 윤석열 정부 하려고 그러면은 입법으로 해야지 이거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론조사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1년 반 동안 동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전을 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합니다. 인기 없어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여론으로 나를 뒷받침해 주셔야 내가 이걸 또 동력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국회에 법으로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법으로 하게끔 도와달라는 거는 1년 반 후에 어떤 총선에서의 얘기까지도 포함되지만 지금 동력이 없으니까 지금 동력을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국민 여러분의 여론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 행사가 기획된 것 같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동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여론이 그렇게 많이 확산이 안 됐다는 점이 조금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이제 도덕적 해이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건강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새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료 쇼핑을 지적을 했는데 1년에 수천 번 병원에 다니시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심사평가를 해서 보험 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 질환이나 필수 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좀 지원을 받게 하겠다. 이게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쭉 해봤는데요. 실제로 의료 쇼핑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수천 번 병원에 간 사람이 2019년 통계에 따르면 20대 남성이 1년에 3,058번. 그래서 총 진료비 4,600만
500만 원 쓴 사례가 있어요. 딱 한 명. 그리고 2963번, 2935번 각각 간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지부 통계를 봤어요. 작년에 병원에 500번 넘게 간 사람이 전체 중에 532명, 150번 이상 간 사람이 18만 9,224명. 이게 대표적인 그 건보 누수 사례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수천 번 간 사람들의 내용을 또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10대에서 20대가 많고 대체로 의원급을 갔는데 전반 발달장애, 기타 연조직장애, 통증이나 소화불량.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약자와의 동행을 하면서 약자 복지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내용들이 대체로 장애인들이거나 어려운 분들이거나 의료급여 대상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 문제 있죠. 의료 쇼핑 못하게 하고 복지부에서 잘 설명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내를 할 문제지, 이것을 보장 전체를 줄여야 되는 통을 흔들어서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방식으로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대통령부터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지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임금님 귀에 캔디. 회의가 아니라 교장선 및 훈화 말씀 시간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손윤섭님. 생동감도 구체성도 없는 156분 맹탕 회견. 리신천홍님. 어제 회의 발언에서는 마약만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다비다님, 왜 하필 어제였을까요? 박현철님이 장모 대법 판결 덮기용 그랬는데, 어제 장모 대법 판결 있었죠. 그래서 날짜 네. 잡았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요. 뭐 시청률이 낮다, 관심이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거 하는 거 좋죠. 뭐 정부 입장 밝히고 또 의견 들어서 반영하고 그러는 거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이것을 국민 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쇼통한다고 그래서 쇼통이라는 그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탁현민 비서관이 많은 걸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기획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 이렇게 그 쌍방향 소통,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론전을 하고 싶고 여론의 지지를 얻어서 개혁의 동력을 가지고 가고 싶다면은 조금 더 정치하고도 좀 세련된 방식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약간 연성화된 쪽에 공감을 하는 거지 경직되거나 딱딱한 쪽에 공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약간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앞으로 좀 보다 본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임기 내에 뭘 하겠다는 것을 일단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덜란드 바스나르 협약이라는 독일의 하르츠, 그러니까 바스나르도 12년 동안 개혁이 완성되는데 정권이 바뀌어요. 그럼 루버스 총리가 왔다가 이따가 2부에서 이어갑시다. 네. 예, 길게 나오니까요. 예, 전하는 말씀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